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밥도 남들보다 적게 먹고 군것질도 거의 안 하는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죠. 아마도 배가 좀 나오고 체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만이 당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누가 봐도 아주 마른 체형이셨어요. 평생을 소식하고 꼬박꼬박 산책도 하셨는데 그만 건강검진에서 당뇨 확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교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도 저렇게 건강한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뚱뚱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억울한 당뇨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그냥 혈당이 좀 높은 병,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당 수치 자체에만 굉장히 집착하시죠. 아침에 공복 혈당 재고, 밥 먹고, 식후 혈당 재면서 그 숫자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혈당 조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그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높은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독한 찌꺼기 때문입니다. 이 찌꺼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마치 우리 혈관벽에 끈적끈적한 연물이 달라붙듯이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에 남는 뜨거운 불도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불도장이 머리 혈관에 찍히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심장 혈관에 찍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콩팥 혈관을 망가뜨리면 결국 무서운 투석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 당뇨 합병증의 진짜 주범입니다. 우리는 혈당 수치가 아니라 바로 이 독한 찌꺼기, 의학 용어로는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마른 사람에게도 당뇨가 생기는 걸까요? 또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고 과일은 달콤하지만 천연당이니까 당뇨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유난히 혈당이 오른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바로 이 당뇨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혈관을 그 독한 불도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혈관 방어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당뇨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명쾌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지 그 2가지 핵심 위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2가지와 매일 싸우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위협은 순간적인 쇼크입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것만 걱정하시지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당장 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저혈당 쇼크입니다. 우리 뇌는 평상시에 아주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오로지 깨끗한 포도당과 산소, 이 2가지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영양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보통 우리가 밥 먹기 전, 즉 공복 상태의 정상 혈당을 60에서 90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약을 잘못 조절하시거나 식사를 거르시거나 혹은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이 혈당 수치가 5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뇌는 그 즉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마치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뇌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첫 번째 무서운 얼굴, 급성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당뇨병의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쇼크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끈질기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위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혈관에 찍히는 뜨거운 불도장 이야기입니다. 저혈당이 갑자기 전깃불이 나가는 사태라면 이 당화 최종 산물이 일으키는 문제는 집의 철근 기둥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녹쓰는 사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결국에는 집 전체를 무너뜨리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집니다. 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냥 떠다니질 않고 여기저기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처럼요. 어디에 붙느냐? 바로 우리 혈관 벽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에 가서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포도당과 단백질이 한번 들러붙어서 변성된 것, 이것이 바로 그 독한 찌꺼기, 당화 최종 산물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에이지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세포 표면에는 아주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특정 열쇠만 받아들이는데 이름하여 에이지스 수용체, 저희 의사들은 레이지라고 부르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 최종 산물이 마치 자기 집 열쇠처럼 이 레이지라는 문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독한 찌꺼기가 혈관 세포의 문에 딱 결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포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상벨이 울립니다. 엄청난 양의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염증 반응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염증과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미 조금씩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 즉 동맥경화반이 있다면 이 염증 폭탄은 그 찌꺼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핵심 기전입니다. 뇌, 심장, 콩팥, 눈, 발끝 할 것 없이 우리 몸 모든 혈관에서 이 끔찍한 염증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저혈당 쇼크라는 급성 위협도 막아야 하고 동시에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만성적인 혈관 염증도 막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당화 최종 산물의 무서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저혈당 쇼크의 급성 위협과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만성 혈관 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둘 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몸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의 원인을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를 부르는 세 가지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진실을 명쾌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제부터 밥, 빵, 면은 좀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교수님, 밥은 줄이겠는데 과일은 괜찮죠? 과일은 천연당이고 몸에 좋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면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 거의 100%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즉시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아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조금 다릅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1.5배 정도 더 달지만 먹었을 때 혈당을 직접적으로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혈관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몸의 간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당은 간으로 가서 바로 지방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우리 간은 과당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1순위는
간창고에 글리코겐이라는 비상 식량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 자거나 운동을 해서 간창고가 비어 있다면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창고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창고가 이미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쌀밥으로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 즉 포도당 때문에 이미 간창고는 글리코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디저트로 달콤한 과일이나 과당이 듬뿍 든 음료수를 또 마십니다. 간 입장에서는 창고가 꽉 찼는데 자꾸만 과당이 밀려 들어오는 총과잉 칼로리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간은 어쩔 수 없이 갈 곳 없는 이 남는 과당들을 신생지방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중성지방, 즉 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간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즉 과일, 즉 과당도 잉겨 상태에서는 지방간과 살을 찌우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이냐 과일이냐 둘 중 하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교수님, 저는 어제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침 혈당이 왜 이렇게 높죠? 잠만 설쳤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하루 만에 20에서 30%까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은 우리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마구 방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피 속에 뿌려라 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만으로도 간에서 당을 꺼내 쓰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체질, 즉 유전과 자가 면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마른 당뇨 환자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2형 당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다라고 부르는 성인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입니다. 이 병은 겉보기에는 2형 당뇨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1형 당뇨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약이 좀 듣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약이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모디라고 부르는 유전성 당뇨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 유전자 하나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25세 이전에 비만하지 않아도 발병하고 가족 중에 유난히 당뇨 환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죠. 이처럼 라다와 모디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마른 편인데 왜 당뇨일까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원인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의 원인이 단순히 밥이나 과일 혹은 뚱뚱한 것만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심지어는 유전이나 자가면역 문제일 수도 있다는 복잡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건가 하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복잡해도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명쾌한 해결책은 놀랍게도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총량 관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밥이 나쁘냐, 과일이 나쁘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필요한 만큼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합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나 총과잉 칼로리 상태일 때입니다. 즉,
내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죠. 총과잉 상태에서는 밥에서 온 포도당도 당연히 살로 가고 과일에서 온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 즉 지방간으로 더 쉽게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포도당과 과잉 시 지방간을 만드는 과당, 이 둘 다의 총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정제당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나 주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그리고 빵, 과자, 각종 소스와 양념에 듬뿍 들어있는 설탕이 그것입니다. 이런 정제당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 식욕의 봉인을 풀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음식들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자꾸만 더 먹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과잉 칼로리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주범인 셈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액상과당과 설탕이 들어간 맛있는 가공식품부터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얀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십시오. 잡곡밥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소는 우리 몸이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세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열심히 총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몸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이미 독한 불도장이 어디에 찍히기 시작했는지 미리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긴 뒤에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첫째는 경구당부화 검사입니다. 나는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중에 식사만 하면 혈당이 폭포수처럼 치솟는 숨겨진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들은 내당능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숨겨진 당뇨를 잡아내는 유일한 표준 검사가 바로 포도당 물을 마시고 제보는 경구당부화 검사입니다. 둘째는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입니다. 이것은 당뇨로 인한 콩팥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최초의 신호입니다. 소변에서 이 미세한 단백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뇌, 심장 혈관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조기 경보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혈당과 혈압을 훨씬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이 검사는 우리 목에 있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경동맥에 얼마나 찌꺼기, 즉 경화반이 끼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미리 이 경화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무서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검사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는 단순히 혈당계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병이 아닙니다. 둘째,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독한 찌꺼기입니다. 셋째, 그래서 당뇨 관리는 곧 혈관 관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밥이냐 과일이냐 포도당이냐 과당이냐를 두고 고민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총과잉 칼로리 상태로 만들지 않는 총량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몸의 혈관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 선제적인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동안 당뇨병 때문에 억울하고 불안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현명하게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되찾으시기를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꾸준히 보답하겠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내 몸이 아픈 거지만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가족이 누군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어딘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97만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동네에서 하시는 그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딱 6가지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되는 운동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뇌가 건강해지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매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변하고 길을 잃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6가지 생활 습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우실 이 6가지보다 훨씬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가 대체 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오면 이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구가 하나씩 꺼지듯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 뇌 신경세포 사이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위험할까요? 통계를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첫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6배나 높아집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매일 소주 반 병씩만 드셔도 뇌가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둘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입니다. 흡연자는 치매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담배 연기가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갑니다. 뇌세포가 굶어 죽는 거죠. 셋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것도 1.6배입니다. 높은 혈압이 뇌 속 작은 혈관들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반복되면서 뇌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넷째,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1.46배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뇌의 당뇨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다섯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 부족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1.4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뇌도 늙습니다. 여섯째,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중년까지는 활발하게 지내다가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 치매 위험이 1.9배나 높습니다. 거의 2배죠. 사람을 안 만나고 말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뇌가 쓸 일이 없어집니다.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안 쓰는 뇌도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70대 중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5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고 지내셨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다가 부인이 이상한 걸 느끼셨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경도인지 장애 단계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할 때는 머리를 쓰니까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똑같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이게 5년 동안 반복됐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 결핍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치매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인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B12를 잘 흡수 못 하시거든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문제였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위험 요인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술, 담배, 운동 부족, 사회활동 부족,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생활 속에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선택들을 바꾸기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있어요. 3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 혈류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쓰는 대식가입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와 영양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확 늘어납니다. 뇌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죠. 마치 말라가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안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면 70대, 80대에도 새 뇌세포가 자랍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서요. 두 번째 비밀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염증이 뇌에서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뇌세포를 공격하거든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 뇌는 이걸 없애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염증이 오히려 정상 뇌세포까지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식단이 중요해집니다. 녹색 채소, 베리류, 생선 같은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이 뭘 하느냐? 염증을 잡아줍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도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찌꺼기예요. 이게 쌓이면 뇌세포의 DNA를 망가뜨리고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거죠. 마치 집안의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요.
세 번째 비밀은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밤에 주무실 때 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할까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 속을 쫙 흘러가면서 찌꺼기를 쓸어내는 겁니다. 하수구에 물을 확 뿌려서 씻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잠을 설치거나 낮잠만 자면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노폐물이 20년, 30년 쌓이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이 청소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자는 게 뇌 청소에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뇌의 예비 능력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통장에 예금이 많으면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겨도 버티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뇌를 많이 쓰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촘촘해집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의 예비 능력입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이런 활동들이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이유가 바로 이 예비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평생 교육 수준이 높고 복잡한 일을 하고 취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어도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손상을 보상할 능력이 크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비밀은 호르몬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게 뇌로 가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 BDNF라는 뇌성장인자도 나와요. 이게 뇌세포의 비료 같은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운동은 뇌 혈류를 늘리고 건강한 식단은 염증을 잡아주고 좋은 수면은 뇌를 청소하고 두뇌 활동은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치매를 막는 거예요. 이제 왜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선택이 뇌를 지키는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5분이면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를 보면 주당 35분만 운동해도 치매 위험이 41% 줄어듭니다. 하루로 치면 5분이에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침에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더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팔을 크게 돌리는 것, 제자리에서 발을 천천히 높이 드는 것, 전부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뇌 건강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녹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시금치, 상추, 깨씹 다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은 꼭 드세요. 둘, 베리류를 일주일에 2번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면 됩니다. 마트에서 냉동베리 사다가 아침에 몇 개씩 드시면 돼요. 셋,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넷, 견과류를 매일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삼겹살,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버터,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쓰세요. 과자, 빵 같은 단 음식도 줄이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알츠하이머 위험이 5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세 번째, 집안일로 뇌를 자극하세요. 청소, 빨래, 요리가 전부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중국 스촨대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를 하려면 순서를 정해야 하고 어디부터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물건을 분류해야 하죠. 이게 전부 뇌 운동입니다. 요리는 더 좋아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불 조절하고 이 모든 게 뇌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서 양말 신기입니다. 아침에 양말 신을 때 의자에 앉지 마시고 한 발로 서서 신어보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손해가 자극되고 양말을 신으려고 집중하면서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벽을 잡고 하세요. 또 하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 뭐 했고, 오후에 뭐 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아침에 뭐 했는지 거꾸로요.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보다 뇌를 훨씬 많이 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교회, 성당, 절에 나가세요.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듣고 반응하는 이 과정이 뇌를 엄청나게 자극해요. 친구가 멀리 사시면 전화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손주들한테 전화해서 학교 이야기 들어보세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높게 나오면 바로 관리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타민 B12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확인하세요. 60세 넘으시면 이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낮으면 보충제 드시거나 주사 맞으면 금방 나아집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약 목록을 보여드리세요. 약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오래 드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오늘 당장 끊으세요. 60세, 70세에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6년만 지나면 치매 위험이 41% 줄어듭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술은 어떻게 할까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이내로만 하세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5분 운동하고, 녹색 채소 먹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검진 받고, 담배 끊으세요. 이 6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6가지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 식단, 집안일. 이렇게 한 단어만요. 다른 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둘째,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 운동, 녹색 채소 먹기, 사람 만나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돼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뇌 속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에서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운동이 제일 쉬워 보이면 내일 아침 집 앞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부터요.
음식이 쉬워 보이면 오늘 저녁에 시금치 한 접시 올리는 것부터요. 사람 만나는 게 좋으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요.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을 하고, 둘이 익숙해지면 셋을 하세요. 6개월, 1년 지나면 6가지 전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기분도 좋아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 이 영상을 그분들한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링크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오늘부터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고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달라집니다. 같이 산책 나가고, 같이 건강한 음식 해 먹고, 같이 경로당 가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 할머니셨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정상이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고 시금치랑 나물 챙겨 드시고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3년 후에 다시 검사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여러분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운 이 6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B12, 갑상선 호르몬 5가지만이라도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일찍 잡고 없으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 기억하는 것보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셨나요? 계단 오르실 때 허리가 욱신거리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손주 하나 주시다가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 10분 중 9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통증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집에서 딱 3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허리,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사지를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딱 3군데 꼭 눌러줘야 하는 황금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3곳이 어디인지, 왜 그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사지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진통제 한 알 드시고 참으시죠? 아니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증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건 증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상만 잠깐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이에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 어르신이셨는데 무릎이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드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 그렇게 2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미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있더라고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이게 바로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연골이 점점 마모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주변 인대와 힘줄도 손상됩니다. 심하면 신경까지 눌려서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통증 주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으시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아요. 몇 시간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들고 그 효과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킵니다. 3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맞거나 1년에 3회에서 4회 이상 맞으면 습관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건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엉덩이랑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허리 디스크입니다.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이건 협착증과 정반대예요. 앉아 있을 때 더 아픕니다.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시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한 조조 강직이 특징입니다.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고 열감이나 부기를 동반하죠. 네 번째, 고관절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헷갈리는데요.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작 통증은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 심지어 무릎 안쪽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줄 알고 무릎만 치료하시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통풍입니다. 요산 결정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젊은 분들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지만 어르신들은 무릎 같은 다른 관절에도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비슷한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참거나 마사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 방법도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짧게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사지가 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주물러서 시원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있고 촉각이나 압력을 전달하는 굵은 신경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척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신경의 신호가 먼저 통과하고 가느다란 통증 신경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빠른 차가 먼저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픈 곳을 문질러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근육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쌓입니다. 마사지는 이렇게 정체된 혈액순환을 다시 촉진시켜서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세 군데일까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기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아주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골반에 붙어 있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골반을 앞으로 당기기 시작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120명을 조사했더니 남성의 85%, 여성의 75%가 골반 전방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기만 해도 골반 정렬이 개선되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잡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심해집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주변 근육과 척추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동시에 무릎뼈의 정렬에도 영향을 줘서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 하나가 긴장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까지 아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어요. 이게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긴장되고 뭉치면 발바닥이 아플 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우리 몸의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에 비정상적인 부담이 가해져요. 더 중요한 건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발바닥 근육의 펌프 작용이 이 혈액 순환을 돕거든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이 펌프 작용이 활성화돼서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여기에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부위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곳인데 허리부터 등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처럼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을 때 이 부위를 눌러주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오금 부위에는 혈관과 림프절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의 순환이 개선되고 부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벅지 앞쪽은 골반을 바로잡아서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발바닥은 전신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해주며 무릎 뒤 오금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 완화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 세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황금 삼각지대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당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골반 쪽으로 올라가면서 손바닥 전체로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고 특히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만져지면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양쪽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을 편하게 쉬시면서 하세요. 숨을 참으면 근육이 긴장되니까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발바닥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되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발바닥 전체를 두드려줍니다. 탁탁탁 리드미컬하게 20회 정도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발바닥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것도 양쪽 발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관절염이 심해서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공을 앞뒤로 굴려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으세요. 무릎을 약간만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생각보다 민감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다가 점점 압력을 높여가세요. 중앙 지점을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놓고 그 주변을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부위를 다 하면 딱 3분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주셔도 좋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3번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온찜질을 5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야 더 깊숙이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마사지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풀린 근육이 다시 굳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사지만 하고 바로 누워버리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기에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냉찜질을 해주셔야 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끈뜨끈하다면 마사지 대신 차갑게 찜질해주세요. 둘째,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압력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사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나 MRI로 관절 상태를 정밀하게 봐야 해요. 특히 아침에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하거나 양쪽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붓는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시 CP 항체 검사로 증상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미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마사지는 여러분의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통제나 주사로만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하루 3분만 마사지해도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사지는 보조수단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관리로 지켜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마사지가 거창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 딱 3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으로 계단 오르내릴 때 한결 가벼워지고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6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셨대요. 그분이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병행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동네 뒷산 등산도 다니세요. 일주일에 2번씩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분과 서로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렇게 함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바로 가족 간의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사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진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3분이라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갔어요.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사는 노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으셨잖아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무릎 건강 지키는 운동법, 낙상 예방하는 방법, 골다공증 관리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배운 3분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